알기 쉬운 경제 완전 정복. 가장 가까이 있는 생활 경제 뉴스. 김은경의 생생경제. 차우가 같네. 차우가 같아. 2588이 왜 차우가 같냐고요? 고객님 제발 한 번만 눌러서 확인해 주세요. 왼쪽 오른쪽 차우가 완전 같은 대리운전 번호죠? 응답하라 2588 응답하라 2588.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 이슈를 파헤치는 생생포커스. 논란의 쟁점은? 정부의 서민금융지원 확대, 서민들의 숨통이 트일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합니다. 정부가 오늘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내용을 보면은요, 저소득 서민층을 위해서 정책금융을 대폭 강화하겠다. 그리고 대출금리는 내려서 부담을 낮추겠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김기한 서민금융과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입니다. 네,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를 하셨잖아요. 네. 이게 원래 발표가 되려다가 메르스 때문에 2번이나 연기가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내용 담고 있나요? 우선 이번 서민금융 지원 방안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그 주요 내용은 해살론, 바꿔드림론, 세망 홀씨, 미소금융 등 4대 정책 서민금융 상품 공급을 연 4.5조 원에서 연 5.7조 원으로 확대하고, 네. 대고 금리를 5% 인하하는 내용과 함께 신용회복 중인 분들 대상으로 일자리 채무조정, 재산 형성을 연계하는 상품 공급 같이 자활 재기 지원에 저희가 중점을 두고 근본 강화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경기가 좀 많이 어렵고요.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가 이번 방안의 목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서민들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에 방안들을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안심 전환 대출 나왔을 때도 보면은 서민들이 이게 도움을 실제적으로 받기보다는 소득이 있는 사람들한테 돌아간다라는 그런 불만도 좀 있었거든요. 실제적으로 네. 이번에는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보면은 정책 서민금융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실제 도움을 드리고자 4월에 설문조사도 실시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번에 대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서민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보면은 대부업에서 이제 대출을 받는 경우에요. 네. 최고금리가 연 34.9%였는데 5%포인트나 낮추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본에 저희가 금융감독원과 금융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인 신용대출을 주로 하는 대형 대부업체 원가를 분석을 했는데 네. 그 결과 저희가 한 5% 수준의 최고금리 인하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근본 금리 인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시행이 되고요. 법이 통과되면 법 통과 후 한 3개월 정도의 유예 기간이 필요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 통과는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이제 6월에 저희 정부위원회를 통과시키고 네. 7월 정도에 국회 통과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예. 만약에 그렇게 7월에 통과되고 시행이 되면 10월부터는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새로 대출을 받는 경우만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기존의 대부업 대출을 받고 있는 분들한테도 적용이 되나요? 예, 이거는 소급 적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기존 대출은 적용이 되지 않고 기존 대출을 갱신하는 경우와 네. 신규로 대출 받는 경우에 적용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29.9%잖아요. 전에도 34.9%였는데 홈쇼핑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0.9% 이게 마지막 숫자가 0으로 끝나거나 그러지 않고 9%로 끝나게 되죠? 저희도 좀 그런데 과거에 지난 13년 말에 통과된 대부업법이 34.9%로 돼 있어서 네. 저희가 끝 단위를 그렇게 맞춰서 했습니다. 끝 단위를 맞춰서요. 근데 네, 일부에서는 한 25%까지 좀 낮췄으면 좋겠다라는 주장도 있던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네. 그 25%까지 낮출 경우에는 상당수 대부업체가 감내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서민층의 대출 급감이라든가 불법 사공융의 대폭 확대 같은 충격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9.9% 정도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대부업체 측에서도 지금 이 정도 29.9%까지 내리면은 자기네들이 대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이 사람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갈 것이다라고 주장은 하던데요. 그 일부 그동안에 이제 그 금리 인하를 할 때 보면 네. 그 금리 혜택을 받는 분들에 대한 부분과 일부는 그 금리 인하 과정에서 90등급의 그 대출이 좀 축소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근본에 이제 그 지원 방안 중에 예. 지원 방안을 통해서 그분들을 대폭 수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채무 조정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도 가동해서 정상적인 금융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면은 지금 연 4.5조 원이었던 4대 서민금융상품 그 규모를 5.7조까지로 늘리겠다라고 하신 게 이 부분에 대한 답이 될 수는 있겠네요. 예, 그 부분도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4대 서민금융상품 같은 경우에 이게 어떤 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 대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을까요? 그 대상은 이제 4대 금융상품은 저희가 통일을 시킬 텐데 네. 현재 연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인 분들하고 그다음에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사이 분들 중에서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자 분들이 대상입니다. 네. 그분들한테는 조금 더 돌아갈 수 있도록 재원을 늘리겠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고요. 그 결과적으로 보시면 저소득에 저신용에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상품들입니다. 그리고 연 9%대의 징검다리론이라는 게 나온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건가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기존의 상품은 성실히 상환한 분들하고 네. 상환 중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은행 쪽으로 연계해서 대출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이 이제 성실하게 상환이 되면 다시 제1금융권에서의 트랙 레코드가 쌓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1금융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징검다리가 되는 거여서 저희가 징검다리론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미소금융, 햇살론, 세이망홀씨, 바꿔드림론 이런 4대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대출 상환을 성실하게 하신 분들한테 2금융권을 거쳐서 1금융권까지 올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는 상품이 그렇습니다. 되는 거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정도 금리면은 캐피탈 같은 2금융권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좀 난색을 표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 징검다리론은 은행권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은행권에서요. 그렇습니다. 은행도 마찬가지 아닐까? 지금 수익성이 많이 악화가 되고 있어서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은행들이 지금 기준금리 자체가 너무 낮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수익성에 좀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대출금리가 낮은, 그러니까 중금리 상품을 운용을 하게 되면은 좀 앓는 소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현재도 지금 지주계열 은행하고 저축은행 간의 연계 대출 취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동안 실적이 한 4,700억 정도 있습니다. 근본 대책은 그런 연계 대출을 좀 활성화하고 그리고 네. 지주사가 아닌 은행하고 저축은행 간 연계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바꿔드림론 같은 경우에 실제로 신청하는 건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리고 신청을 해도 잘 안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지적이 많이 됐었는데요. 예, 그런 부분도 혹시 개선이 되나요? 안 들려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리시나요? 바꿔드림론 같은 경우에요. 이제 그 신청 자체가 좀 저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신청을 해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꽤 있다고 들어서요.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있는지를 여쭤봤습니다. 바꿔드림론 같은 경우 그동안에 도덕적이가 많이 지적이 돼서 네. 일정 부분 저희가 DTI 심사 강화 같은 데라든가 이런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번 대책으로 공급되는 2천억 정도는 충분히 공급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연체율 관리가 좀 필요한 상태라서 14년도부터 연체율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연체율 관리라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관리할 수 있죠? 14년 중에 이제 DTI 심사를 좀 강화한 부분하고요. 네. 신청을 하시면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건을 과거에는 3개월 정도의 원리금 상환하신 분들 대상으로 했는데 6개월 원리금 상환하신 분으로 조금 대상을 조금 축소를 시켰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지만 다만 그것이 이제 연체율이 과하게 급등할 경우에 저희가 또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네. 그런 부분이 조정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서민금융상품 더 늘리게 되는 재원은 어떻게 마련이 되나요? 우선 서해망국시 같은 경우에는 은행 자체 자본으로 조달키로 이미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소금융하고 바코드금융 같은 경우는 기존 재원을 활용해서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고요. 회사론의 경우에는 정부 예산 반영이 필요한데 향후에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많은 분들이 나도 그럼 해당이 될 수 있을까 궁금해하실 텐데 어떻게 알아보면 될까요? 우선 저희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근본 대책과 관련된 상품별로 세부적인 지원 조건이라든가 내용 네. 그리고 취급 기간 등을 정리한 자료를 게재해놨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이렇게 인터넷 이용이 안 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국번 없이 1397로 전화 주시면 네. 그러니까 서민금융 다모아 콜센터인데 여기서 상담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1397번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좀 잘 진행된다면은 정말 징검다리도 될 수 있고 도움도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융위원회의 김기한 서민금융과장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모였으니까! 하이트! 카누 아이스 아메리카노, 카누 아이스 라떼, 카누 아이스 카푸치노. 얼음과 카누 싱글샷만 있으면 여름에도 카누를 다양하게. 카누라면 어떻게 즐겨도 맛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쿨한 카페, 카누. 네, 잠시 후 생생경제 4부에서는 경제뉴스 뒤집기와 창업 노하우 시간이 있습니다. 경제뉴스 뒤집기에서는요, 국가 총부채 지금 4,800조 원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서도 몇 배나 되죠. 관리가 좀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지 짚어보겠고요. 창업 노하우 시간에는 사회적 기업을 창업해서 수익도 또 보람도 얻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부문의 우월적 지위 및 권한을 남용한 부패 행위에 대해 5월 11일부터 100일간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첫째, 인허가 및 계약 과정에서의 권한 남용. 둘째, 정보 및 편의 제공의 대가를 요구하는 등 감독 단속 권한 남용. 셋째, 허위 계약서 묵인, 인건비 미지급 등 예산 및 회계 권한 남용. 넷째, 각종 인사권 남용으로 인한 부패 행위 모두가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는 청렴신문고, 부패 공익침해신고센터 등 온오프라인과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 상담은 국번 없이 120이나 1398로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공정하고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어려운 경제학은 가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김인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차승원입니다.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닭강정은 차갑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뜨겁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정답은 버거로 먹어야 맛있습니다. 닭강정과 버거의 운명적 만남. 접사봐. 롯데리아 강정 버거. 롯데리아. 디자인 좀 아시는 분이라면. 천연 가죽의 부드러운 감성과 인체공학적 디자인이 만들어내는 완벽한 그립감의 가치를 아실 겁니다.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See the great, feel the great. LG G4. 이건 왜? 뉴스에선 볼 수 없었던 뉴스 속 스토리. 경제뉴스 뒤집기 한파. 경제뉴스를 좀 더 넓고 깊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뉴스 뒤집기.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 교수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국가 총부채가 4,800조 원에 달한다. 이런 분석이 한경연에서 나온 것 같아요. 네. 국가 총부채라고 하면은 어떤 개념인가요?
국가 총부채 하면은 보통 그 정부 부채, 예. 기업 부채, 가계 부채를 좀 합친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번에 한경리 발표한 것이 이제 4,835조 원이거든요. 예. 근데 이것이 2013년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기준으로 하면은 5천조 원이 훨씬 넘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 구성을 보면은 정부 부채가 한 2천조 원 되고요. 예. 기업 부채 2천조 원, 가계 부채 1,000조 원 이 정도 구성입니다. 근데 여기 정부 부채에는 공무원과 군인연금 충당 금액 그리고 공기업 부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결국 5천조 원의 부채 공화국이다 이런 비판까지 있는데요. 이렇게 부채가 많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치면은 좀 상당히 위험한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요. 위기가 터졌을 때 이제 상호 지원이 안 된다는 건데요. 가계 부채가 터지면은 정부나 기업 부분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또 정부 부채가 터지면은 가계나 기업 부분이 이제 메꿔줘야 되고요. 근데 서로 다 부채가 많으니까 그게 안 된다는 것인데 1997년에 우리가 외환위기 왔을 때는 기업 부채가 문제가 되었었는데 가계 부분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2008년에 금리 위기가 왔을 때는 가계 부분에 문제가 컸었는데 그때는 정부 부분이 좀 지원을 해줬거든요. 근데 지금 다 부채가 많으니까 위기가 막상 터졌을 때 이제 서로 지원이 안 되니까 국가적으로 보면 더 큰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 정부, 기업, 가계 같은 이 3대 경제 주체가 지고 있는 빚이 굉장히 많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기는 하지만 그리스 같은 재정 위기 국가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부채가 적은 편이다라는 얘기도 나오지 않나요? 예, 그 숫자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 보통 정부의 일반 부채하면은 중앙정부 부채하고 지방정부 부채를 합치는데 우리나라에 그것이 560조 원 정도 되거든요. 네. GDP 대비 35.7%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하면 훨씬 낮은 건데 특히 그 그리스나 스페인 같은 남유럽 국가들에 비하면은 뭐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 공기업 부채나 공무원, 군인 연금 충당금 이것을 합치면요 GDP의 140% 정도 되거든요. 이거는 그리스나 네. 스페인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럼 그 나라들처럼 우리나라도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는 않다는 건데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연금 충당금 같은 것은 이제 미래의 부채이고요. 네. 공기업 부채도 아주 급한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부도 위기가 이렇게 높다 결코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지금 정부가 이미 부채가 많기 때문에 정책 기능이 지금 위축되고 있다는 건데요. 네. 이제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이 복지 정책인데 예. 우리 사회에 뭐 출산율이 최저다, 노령화가 세계 최고 속도다, 노인들 빈곤화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해서 그 복지 부분에 굉장히 지금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데 제대로 지출을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우선 그 문제로 드러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재정 정책을 이제 효과적으로 펴야 되는데 네. 지금 양극화가 심화됐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나 서민층 또 농어민 지원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산이 없다는 것이고요. 성장 동력 창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연구개발해야 된다. 벤처 육성해야 된다. 사회 간접자본 투자해야 된다. 그런데도 돈이 넉넉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뭐 당장 부도 위기 이런 건 아니지만은 이제 경제가 올바르게 발전을 하고 또 사회가 정말 제대로 발전하려면 정부 정책의 역할이 큰데 네. 정부 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게 이제 지금으로서는 큰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여력이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 그러면은 복지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생각이 나는데 세금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혹은 더 받을 수 있는 주체로부터는 더 받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정부 이제 부채가 많을 경우에 그죠 국민들이 이제 져야 되는 부채이기 때문에 세금을 올리는 수밖에 없죠. 네. 근데 뭐 전반적으로 세금 올리겠다 할 경우에 지금 경제 여력도 안 되고요. 국민들 아마 불만도 그렇죠. 상당히 클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경제 구조 보면은 기업 간의 양극화, 그다음에 소득 계층 간의 양극화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제 고소득 계층이라든가 이제 그다음에 그 이익을 많이 버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금을 좀 더 걷고 정말 네. 서민층이나 빚이 많은 이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덜 걷고 그런 어떤 차등화된 조세 정책을 좀 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생각에는 그렇게라도 부분 증세 혹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지도 늘리고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게 우리 경제에는 더 좋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지금 경제가 살아나려면은 정부가 정책을 제대로 펴고 그 정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네.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은 국민에게 세금을 좀 더 걷어서라도 정부가 정책을 제대로 펴서 경제를 살려야 된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너무 보편적인 증세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세장도 많고요. 제대로 예. 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정부는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결국 이제 정책 기능만 자꾸 이제 상실하는 그런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법인세를 정상화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사실 지금 장사에서 돈 못 벌고 있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예,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의 양극화가 보통 심한 것이 아닌데 일단은 기업들 전체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은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도 못 갚는 그런 기업들이 전체 기업의 31.9%인데요. 네. 전체 기업들 중에서 거의 3분의 1이 결국 영업이익을 벌어도 이자도 못 갚는 상황이다 하는 얘기인데 사실상 부도 상태라는 것이거든요. 계속 이제 빚으로 연명하는 이제 좀비 기업 상태다 이렇게 이제 봐도 되는데 이게 상당히 기업들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그나마 그래도 이제 대기업들이 돈을 지금 벌고 있는 형편인데 그렇다고 친다면 만약에 조세의 어떤 형평성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좀 여유가 있는 기업들은 좀 세금 좀 더 내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이제 세금을 덜 내면서 같이 살아나는 그런 어떤 정책이 필요하겠죠. 네. 네, 지금 가계 부문의 부채도 상당히 지적이 많이 되었던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미국이 9월 이후에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우리도 언젠가는 또 올리는 상황이 오게 될 텐데 그러면은 부실화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지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가계부채가 1,100조 원 이렇게 이제 늘어났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고용이 상당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가계부채 상환 능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계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여기에 정부가 자꾸 가계부채를 이제 부채질하고 있다는 건데 부동산 경기 띄운다고 뭐 LTV, DTI 규제 완화하고요. 그다음에 기준금리 내리고 뭐 이러니까 은행 대출이 지금 급증하고 있는데 절반이 생계형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 질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상태에서 미국이 이제 약속한 대로 하반기에 금리 올린다. 그럼 우리도 이제 그 외국 자본이 대거 빠져나가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가계부채 문제가 도저히 상환이 안 되고 감당이 안 되면서 이제 연쇄 부도의 어떤 함정에 빠질 수도 있죠. 그래서 가계부채 문제는 미국 금리 인상하기 전에 상당히 우리가 대책이 제대로 마련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 총체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가계부채도 관리를 해야 되고 기업이나 정부 부채도 좀 관리를 해야 될 텐데요. 지금 뭐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컨트롤 타워가 없다 그런 비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부채 관리에도 이런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가계부채, 기업부채, 정부부채 이것을 이제 총괄해서 관리하면서 제대로 이제 그 풀어나가는 그런 어떤 이제 정부의 어떤 그 조직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런 어떤 그 컨트롤 타워가 만들어지면서 정부도 불필요한 예산 줄이고 정말 필요한 데 쓰는 재정 구조 개혁 과감하게 해야죠. 기업들 특히 이제 그 이자도 못 갚는 기업들 많은데 구조조정 과감하게 해야죠. 그다음에 가계부채 같은 것도 이제 구조조정을 제대로 해서 정말 그 갚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에게 이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줘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그런 정책을 제대로 펴는 그런 어떤 정부의 대안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뭐 이렇게 저렇게 나누어서 그냥 중구난방식으로 대처를 하니까 계속 문제가 심화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종합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 교수였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밥. 실제 성공과 실패 사례를 통해 배우는 창업 노하우. 창업 노하우 시간입니다. 서정원 SP R&E 대표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서 대표님 오늘이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준비를 하셨나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영리기업하고 약간 각도가 틀린 기업이시라고 생각이 들 텐데요. 네. 이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 경계에서 사회적 의미, 사회적 실천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사회적 기업 창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하겠습니다. 네, 영리 기업이 하고 비영리 기업 중간이라고 하면은요. 영리를 추구하기도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뭐 이렇게 봐야지 되는 건가요?
네, 뭐 그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는 사회적 의미, 사회적 미션을 달성하고자 하는 이념이 강하면서 그렇다고 기업인 이상 수익성을 내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안 되니까요. 그렇죠. 그런 사회적 의미를 추구하면서도 수익성을 찾아가는 그런 기업을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큰 테두리에서는 이제 사회적 목적을 실천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그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고 애매하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국내에서는 이제 법으로 어느 정도 이 테두리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사회 취약계층, 여기 사회 취약계층이라고 하면은 8개 정도의 계층을 법으로 지정을 해놨는데요. 뭐 고령자, 그러니까 65세 이상 인구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또 탈북하신 세터민들, 그다음 저소득계층, 경력 단절 여성 등등 이런 사회 취약계층들을 직접 인력 고용을 해서 직원의 일정 부분 이상을 이들이 차지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분들에게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기업, 이런 기업들을 주로 사회적 기업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네. 최근에는 여기다가 이제 수도권이나 비수도권 우리가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은 아무래도 지방이 수도권에 비해서 여러 가지 취약한 여건에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 사회에 뭔가 이익이 되고 공헌을 하는 기업, 이런 기업들까지 포함해서 최근에는 사회적 기업 영역이 조금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영리를 어느 정도 추구를 한다고 하면은 기업의 운영이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사회적 미션과 영리 두 가지를 쫓는다는 게 사실은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장애인이나 탈북하신 분들을 직원으로 쓴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그 직원들을 채용해서 하는 거에 비해서 당연히 초기에는 생산성이 높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초기 사회적 기업들이 성공 모델을 만들기가 힘들기 때문에 초기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외부적인 지원들이 많은 편입니다. 국가에서 초기 사업하는 분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게 인건비 혹은 그 장소 임대료 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정부 차원의 지원 사업들이 많은 편이고요. 이게 이제 해외 시장하고 조금 틀린 점은 우리나라는 이 지원들이 대부분 국가 예산이 기반이 돼서 지원이 많이 나가는 반면에 외부에서는 주로 이제 기부 문화가 우리보다 더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기부나 나눔 이런 걸 통해서 이 수익이 취약한 부분들을 사회적 기업에 보탬이 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들이 많이 초기에는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 중에서도 사회적 기업 분야에서도 전망이 좀 더 밝게 전망이 되는 곳이 어디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전반적으로 국내 통계를 보면은 창업한 지 한 5년 이내에 이제 5년 동안은 사회적 기업 지원자들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근근이라도 버티는 기업들이 많은데 5년 정도 지나면은 폐업하는 데들이 속속 드러나게 되는데 통계를 보면은 80% 이상이 5년 지나면 폐업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사실은 전망이 그렇게 밝은 분야는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그 현상이나 혹은 그 기업이 직접 인력을 고용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된 상황에서는 우선 지역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지방의 손님들을 끌어모으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지역에 새로운 기업을 만들든가 아니면은 관광을 통해서 인구를 흡수하는 게 대표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사회적 기업 분야 중에 좀 더 애호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관광산업 분야와 어떻게 연결을 시키느냐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해당 산업의 이제 수익성을 높이는 방법이 많이 파는 것도 있지만 들어가는 원가를 줄이는 부분도 수익성에 큰 공헌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가 절감 차원에서 기존의 어떤 소재보다는 친환경적 소재를 대중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개발하는 친환경 산업 분야 역시 각광받는 분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장애인이라든지 다문화 가정 이렇게 수요가 과거에 비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계층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서비스. 기존의 서비스가 사실 좀 단순한 편입니다. 장애인들한테 단순한 일자리를 주거나 다문화 가정도 사실은 일자리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폭을 좀 넓혀서 그들의 장점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 분야의 전문 분야, 이런 한 3가지 분야 정도는 사회적 기업으로도 전망이 좀 밝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다문화 가정을 위한 창업을 하신 분을 좀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잠시 좀 얘기 좀 들어볼게요. 창업하신 분은 다누리맘의 한만영 대표입니다. 한 대표님 나와 계신가요?
네, 한 여보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다누리맘이라고 하면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 기업인가요? 네, 저희는 요즘에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요. 네. 이런 다문화 가정의 결혼 이주 여성들이 한국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렇게 해소하는 데 조금 보탬이 되고자 설립이 된 기업이고요. 예. 현재는 이제 결혼 이주 여성들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과 이주 초기의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산후조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는 국가 맞춤형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 이주 산모 맞춤형 방문 산후조리라고 하면은 뭐 많이 다른가요? 예를 들면은 한국에서는 여성분들이 출산을 하고 나신 다음에 미역국을 드시지만 베트남에서는 뭐 삶은 족발을 드신다던가 예. 중국에서는 좁쌀죽을 드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문화적인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결혼 이주 여성들이 대부분 한국으로 이주하고 1년이 안 되는 시기에 출산을 하다 보니까 말도 통하지 않고 음식도 입에 맞지 않고 이렇게 문화도 다르기 때문에 일반 산모들이 겪는 것들보다 훨씬 더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세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는 먼저 기존에 한국에서 살고 있던 결혼 이주 여성들을 네. 산후관리사로 교육을 해서 같은 국가 출신의 산모에게 파견을 하고 예를 들면 베트남 산모에게는 예. 베트남 산후관리사를 파견해서 베트남 음식으로 베트남 언어를 사용하면서 베트남 문화에 맞는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거죠. 한 대표님 나이도 젊으실 것 같고 남자분인데 어떻게 이런 사업 아이디어를 생각하셨어요? 사업 아이디어를 제가 처음부터 생각했던 건 아니고요. 네. 저희는 이제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이넥터스라는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단체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 단체의 성격이 어떤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기업가 정신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의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찾아내고 그분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우리가 학생들이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활동을 하는 단체였는데 네. 저희 다누리맘은 그 이넥터스에서 저는 프로젝트로 학생들이 우리 사회에서 결혼 이주 여성들이 많이 늘고 있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서 이런 부분에 좀 도움을 드리고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보신 분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이용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많이 만족을 하고 계시고요. 예. 저희가 이제 올해로 3년 차가 되다 보니까 설립 초기에 이용하셨던 분들이 또 둘째를 출산하시고 셋째를 출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재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예. 본인이 이용하셨던 경험담들을 주변에 있는 다른 산모들에게 이야기도 해주시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서비스를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실제로 이용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만족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이 고객들을 대상으로 다른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 다각화도 가능할 것 같은데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누리맘의 한만영 대표였습니다. 다시 서정원 대표님 연결할게요. 서 대표님. 네. 네, 잘 들어보셨죠? 네네. 이렇게 그 다누리맘처럼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잘 되면 좋지만은 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점은 좀 주의했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만나뵌 많은 사회적 기업 대표자분들이 아직까지 이제 사회 사업가라는 마인드에 젖어 있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라는 생각이 많으셔서 영업도 그런 방법들로 하고 계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업을 잘하고 서비스가 좋아서 우리를 이용해달라는 목적보다는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쪽으로 자꾸 매달리시게 되면은 네. 그게 한두 번이지 사실은 장기적인 사업으로 수익성 확보하기는 어려우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은 기업가라는 마인드를 반드시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 사회적 기업을 하는 모델이 사실은 단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여기에 서비스를 맡길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네. 본인의 사업을 잘 분석하셔서 그 단점을 장점으로 바꿀 수 있는 마케팅 기법들을 잘 고민을 하셔야 현재 사업을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끌고 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마케팅 공부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케팅 공부.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원 SPRN이 대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지우입니다. 유플러스 제로클럽 시즌2 알고 계세요? 쓰던 할부금이 남아있어도 부담 없이 지금 바로 최신 폰과 만나세요. 6개월간 할부금 제로, 최신 폰을 부담 없이 갖는 유플러스 제로클럽 시즌2. 할부원금 6개월 납부 이후 24개월 균등 상환. 7월 31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카누 아이스 아메리카노, 카누 아이스 라떼, 카누 아이스 카푸치노. 얼음과 카누 싱글샷만 있으면 여름에도 카누를 다양하게. 카누라면
어떻게 즐겨도 맛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쿨한 카페 카누. 네, 오늘 생생경제에서 준비한 선물 당첨되신 분은 1961님 외 3분이고요. 제작진이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생생경제 홈페이지 그리고 팟캐스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오늘 방송된 내용 다시 들어보실 수 있고요. 인터뷰 내용은 전문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